지난해 2024년 12월 26일에 신형 전투기가 중국 상공에서 포착이 됐는데요. 대대를 선도해온 게 미국이었기 때문에 6세대 역시 미국이 가장 먼저 성공할 거다. 이게 일반적인 관측이었어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 중국이 아주 줄줄이 사탕처럼 공개하고 있는 최신 전력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중국이 미국보다 먼저 하늘에 떠있는 6세대 전투기를 공개한 데 이어서 아니 그 말고도 미국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뭔가 또 있다. 세계 최초. 그게 또 뭡니까?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그게. 그러니까 미국이 드물게 후발주자로 손꼽히는 분야가요. 극초음속 무기. 또 그겁니까? 극초음속 미사일? 근데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이 아니라 이번엔 뭐냐면 극초음속 드론이에요. 드론도 또 중국이 또 한참 앞서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지난해, 그러니까 2024년 12월에 그 중국은 극초음속 드론 MD-19와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음속의 5배 이상, 그러니까 극초음속이죠. 이 극초음속 드론이 착륙에 성공한 거는 세계 지금 최초라고 그래요. TB001에 매달린 극초음속 무인기 MD-19가 고고도에서 방출된 거예요. 이제 고고도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초음속 비행을 마치고 지상 활주로로 무사히 착륙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마하 5 이상으로 비행한 동력 비행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활공 비행만 하다가 착륙한 건지 요거는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자, 어쨌거나 이 MD-19의 비행 속도는요, 마하 6.56으로 알려져 있다고 그래요. 와. 그러니까 그 F-35의 최고 속도가 마하 1.6 정도 되는데 4배 빠른 속도죠. 와. 예. 솔직히 생각해 보면은 뭐 드론이 빠르기 시작하면 유인기보다 훨씬 더 빠를 것 같긴 한데요. 근데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그 무인 드론은 안정적으로 착륙시켰다. 와, 또 중국이 대박 하나 또 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속도가 빠르다 보면은 이 착륙하고 내려오는 속도도 빠르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죠. 제어 기술이 중요해지거든요. 네. 속도를 늦추면서 뭐 안정성 유지 이런 부분들. 그동안은 비행기의 제어 컴퓨터가 이런 속도를 가진 비행체가 이렇게 하강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착륙하고 이런 과정들을 다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못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바로 극초음속 드론 개발에 아주 난제가 됐었는데 그 해결 방법을 찾은 게 이제 중국의 군사 과학자들이라고 보여집니다. 현대의 비행기는 소프트웨어에 의존해서 이제 최적 하강 경로를 찾게 되는데 대개의 경우는 단 하나의 최적 하강 경로를 찾아서 그것에 오류가 있을 때 인간이 개입을 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중국의 군사과학자들은 지금 어떤 방식을 쓰냐면은 소프트웨어를 개선을 해서 소프트웨어가 변화하는 이제 기압과 고도, 사실 기압과 고도가 가장 중요한 계산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것들을 이제 실시간으로 파악을 해서 최종 도착을 위해서 3가지의 착륙 모델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유연해진 거죠, 더. 이런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이 됐고요. 그리고 알맞은 타이밍에 미리 엔진을 잘 정지를 시켜서 초음속기가 착륙할 수 있을 정도로 속도를 늦추는 것, 이런 부분들까지 좀 해결을 해낸 것 같아요. 사실 뭐 극초음속 미사일, 하여튼 미사일이라는 건 그냥 쏘면 그냥 소위 파이어 앤 포겟 아닙니까? 그런데 극초음속 드론은 이거 다시 쓸 수 있다. 뭐 스페이스 X인가 이것도 뭐 우주선도 다시 쓰고 그러니까 뭐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야, 이거 활용도 계속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씀대로 일반적인 극초음속 드론 생각하면은 임무를 한 다음에 그냥 파괴되는 만큼 이제 뭐 그냥 어쩔 수 없다. 소모품. 일회용 거죠, 소모품. 근데 이제 이 만약에 중국이 지금 주장하는 대로 만약에 이제 이 극초음속 드론 MD-19가 활주로 착륙에 성공을 했다. 이렇게 되면은요, 뭐 비용 절감도 절감이고, 그다음에 아까 뭐 관련 기술들 개발 여기에 이제 더 많은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 MD-19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유인 항공기, 뭐 혹은 이제 무인 전투기, 심지어 고고도 풍선 여기서 이렇게 떨궈가지고 해서 이제 비행하는 게 가능한데요. 감시 정찰용으로도 쓸 수 있고,
미사일 대용으로 해서 일회용처럼 이제 부딪혀가지고 해서는 그런 용도로 쓸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미국의 이제 F-22나 F-35 같은 스텔스기에 대응해서 극초음속 무인기 MD-19를 사용한다. 뭐 이제 이런 개념들이 지금 계속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 방공 시스템, 지상 방공 시스템에 예를 들어서 MD-19가 배치가 돼 있다. 그럼 얘는 저거 마하 2로 지나가려면 마하 6 정도 속도로 쫓아가가지고 가서 단 몇 초 만에 F-22를 따라잡아서 공격할 수 있다라고 개념을 얘기하는데 이게 중국 측의 주장이다. 주장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F-22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어딨어? 저기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국이 그런 정확히 그 F-22나 이거를 갖는 기술이 있다라는 가정하에 이제 시나리오를 해서 제가 언제나 누차 말씀드리는 게 주장과 현실을 정확하게 겹쳐가면서 접근하자. 물론 무시하자는 말씀이 아니라요. 확인하는 과정은 필요하다. 이걸 말씀드리고 예. 싶어요. 근데 착륙까지 준비하고 있는 이 시나리오라고 한다면 충분히 거기 뭐 무장 달아가지고 말씀처럼 그냥 쏴서 맞으면 그 문제가 아니라 가서 공격도 하고 뭐 이렇게 무장 탑재 뭐 이런 얘기도 나올 만한 얘기 아닙니까? 이게 기체가 사실 무장 탑재할 만큼 그렇게 크진 않아요. 게다가 그렇게 크게 되면은요. 마 6이 안 나와요. 그렇죠. 성능이 안 나와서. 그래서 만약에 쓰려고 그러면은 자기가 이제 소위 몸빵을 해서 그래서 자폭 드론처럼 마치 이제 미사일처럼 사용되는 것은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어떻게 보면 미사일 쏴가지고 정찰해서 그게 돌아오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실제 이게 되면은 엄청나게 중국이 진짜 발전된 거를 일종의 게임 체인저 비슷한 걸 갖는 거고 당하기 싫으면 우리도 빨리 개발해야죠. 그러게요. 예. 지난주 여자 본게임의 이 주제가 중국이 주장하는 세계 최초거든요. 그래서 6세대 전투기도 세계 최초. 극초음속 드론의 뭐 착륙도 세계 최초. 연달아 그냥 뭐 세계 최초 갱신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또 세계 최초로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또 있어요? 이건 바다 쪽이고요. 지난해 12월에 중국이 예. 076형 신형 강습 상륙함을 진수했습니다. 포도함에는 지금 스촨함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고요. 중국 인민해방국 해군이 2007년부터 071형 상륙함을 운영해 왔고 후속 모델로 075형 전함을 전력화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신형 강습 상륙함이 076형이 되고요. 근데 뭐가 세계 최초냐? 바로 전자식 캐터펄트 이멀스라고 하죠. 그거 항공모함에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여기에 지금 강습 상륙함에 그걸 붙였다라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현재 운영 중인 그 두 척의 항모가 있지 않습니까? 랴오닝함하고 산둥함이 있는데 여기에는 또 없죠. 스키 점프대 발사 방식을 쓰고 있었고 마지막 지금 시험 항해 단계인 세 번째 항모인 푸첸함에만 전자식 캐터펄트가 채택됐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최신 장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강습 상륙함으로서는 세계 최초로 전자식 캐터펄트를 갖춘 게 바로 이 중국의 076형 스촨함이다. 전자식 캐터펄트. 이거를 세계 최초로 강습 상륙함의 속내가 뭘까요, 중국은? 원래 이제 말씀대로 항공모함 갑판에서 함정이 쏴올리는 데 쓰는 거잖아요. 특히 이제 전자식이기 때문에 기존의 증기식하고는 달리 훨씬 더 이제 빨리 이 비행기들을 더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 제럴드 포드급 원자력 추진 항모에 이제 소위 이멀트 시스템이 처음 장착되면서 이제 소위 전자식 사출기 이게 굉장히 널리 알려진 건데 전투기가 멈춰 있는데 이걸 순식간에 250km까지 가속해가지고 하늘 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양력이 뜰 수 있는 속도까지 얘를 확 밀어주는 겁니다. 전자식 캐터펄트를 활용을 하면은 고전 항공기도 항공기인데 뭐 예를 들어서 드론 같은 것도 뭐 원하는 정도 힘으로 해서 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경항모를 쓰겠다는 얘기예요, 얘를. 그러니까 물론 기본적으로 얘가 이제 상륙 작전을 하기 위한 병력, 뭐 차량 무슨 이제 뭐 장갑 차량, 전투 차량 이런 걸 하는 수송선으로 쓰이기도 하지만은 지금 항모 세력이 엄청나게 부족하잖아요, 지금 그 중국이 미국하고 비하면. 미국도 어떻습니까? 수직기 착륙기가 운용을 해서 강습 상륙함을 경항모처럼 쓸 수 있게 하고 있거든요. 중국은 수직기 착륙기가 없으니까 기존에 있는 경항모에다가 야 빨리 요거 전자식 캐터펄트 달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활용하자. 전자식 캐터펄트를 다니까 드론 항모로 활용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신개념 강습 항모로 활용이 가능한 겁니다. 그 드론 항모는 진짜 워낙 핫해서 저희도 뭐 숫자를 달았었잖아요. 네, 그렇죠. 몇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전 세계에서 지금 무인기를 핵심 함재기로 운영하려는 흐름이 많이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튀르키예도 강습 상륙함 아나돌루함 배수량 27,436톤급인데 여기에도 무인기를 탑재하고 있고, 그리고 이란이 지난달 2월에 그 스키 전보대를 갖춘 드론 항모인 샤히드 바게리함을 또 취역을 했는데 이거는 배수량이 36,000톤급이고요. 네. 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또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은 이 독도함에서 모하비를 실험했었잖아요. 우리도 혹시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아마도 그 독도함과 마라도함의 뒤를 잇는 그 3번 함 다목적 대형 수송함이 유무인 전력 지휘함으로 거듭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러게 이게 트렌드 아닙니까? 그 트렌드가 필요하니까 그 트렌드가 만들어졌을 텐데, 이거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진짜. 아니, 지금 사실 이제 무인기가 거의 많은 나라에서 개발하고 있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리플리케이터 사업이라고 그래서 아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딱 보니까 이 무인기를 안 쓰면은 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급하게 사업을 세워가지고 가고 있는데 미국이 그 짧은 기간에 엄청나게 빨리 나갔어요. 자, 그런 것도 있고, 자, 이제 지금 우리는 지금 무인기 항모 얘기하잖아요. 이게 상대적으로 난도가 낮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플랫폼만 제대로 된 배만 큰 게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당연히 왜냐면 유인 전투기보다 훨씬 가볍고 정비갑판에서 비행갑판을 올리고 이제 할 때 엘리베이터에 실어가지고 올리고 내리는데, 일단 만약에 무인 정찰기를 운용한다. 그러면 레이더로 볼 수 없는 수평선 너머 거리까지 한참 가가지고 가서 적의 함대 움직임이나 이런 걸 다 볼 수가 있고, 무장을 장착하거나 혹은 얘를 자폭 무인기 자체로 쓸 수 있다. 그럼 적 항상 그 자리에서 그냥 곧바로 때려버리면 되니까 항공기뿐만 아니라 무인 잠수정, 무인 수상정 이거 같이 다 싣고 다니면서 이렇게 운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인 전략의 완전 그 모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중, 수상, 수중 요 임무를 수행하는 무인 체계를 이 무인 항모라는 단일 플랫폼에서 통제하고 운용을 한다? 이거 하나 갖고 대수상전, 대잠수함전, 대기뢰전, 지상타격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이유로 앞으로 무인기를 운용하는 강습 상륙함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근데 그 무인기 항모, 뭐 다른 나라는 뭐 스키점 부대를 달까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군인들은 캐터펄트 장착해서 세계 최초 또 한 번 이거 타이틀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형태 무기 체계를 만들게 된 이유는 또 어디 있을까요? 이 076형 수천함 이전 버전이 이제 075형 예. 강습 상륙함으로 하이난함, 광시함, 아누이함 이렇게 세대가 있는데 다 36,000톤급이고요. 여기 이제 헬기 30대를 탑재할 수가 있고요. 그 중에 6대를 한꺼번에 이륙시킬 수 있으니까 한마디로 그 광경을 상상해 보시면 강습 상륙에 정말 최적화됐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상륙 작전 시에 목표를 폭격하거나 공중전을 수행할 수는 없다. 아주 공격적인 부분에서 부족한 거예요. 그 단점을 상쇄를 하자, 그리고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자라고 해서 만든 것이 076형이 되는 거고, 캐터펄트가 당연히 그런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또 배수량도 더 늘려서 지금 4만에서 5만 톤급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상륙정과 탱크 이런 중장비 탑재 능력을 강화한 준항모급 군함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체 규모와 전력이 미 해군의 최대 상륙함인 그 아메리카급에 필적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이 수천함은 미국의 아메리카급을 많이 벤치마킹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미국의 아메리카급 그 선박이 뭐였죠? 말씀대로 초도함은 아메리카입니다. 네. 초도함 아메리카고 그다음에 이제 트리폴리함 일단 지금 이제 두 척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요. 이제 추가 건조 계속 하고 있고요. 이게 보면은 길이가 257m, 폭이 32m에 만재 배수량이 45,000톤에 이르는 굉장히 정말 큰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수천함 길이가 263m에 폭이 43m니까 전체적 크기는 비슷합니다. 여기 보면은요 F-35B형입니다. B형. 그렇죠. 이거 바로 위로 떠야 되니까. 예, B형이고 오스프리도 있고 뭐 바이퍼 공격 헬기도 있고 뭐 기타 하여튼 그 슈퍼스탈리온 같은 것들도 있고 한 40대 정도 가량의 항공기를 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F-35B로만 만약에 구성한다면은 최대 20대까지 탑재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 항모의 전투기가 50에서 60대 그러니까 탑재를 하니까 거기서 한 거의 절반 정도 되는 전력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실제 어떠냐면 인태 지역에 인도태평양 지역에 그 배치된 미 항모 전단이 잠깐 자리를 비운다. 그러면 이제 요 아메리카급이 이제 막 전투기 딱 싣고 와가지고 가서
항모 역할을 잠깐 살짝 갭을 메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와, 그냥 뭐 활주로 같은 거 필요 없죠. 그냥 바로 주차장에서 그냥 떠버리니까 이게 수직 이륙하니까 기가 막힙니다. 역시 뭐 미국의 클래스 뭐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 중국도 비슷한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쓰고 있어? 야, 우리도 저렇게 쓰면 되겠네. 근데 우리 없는 거 많잖아. 근데 이제 진짜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계속 그렇죠. 찍어내는 그게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방법이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 강습 착륙함 비하면은 전력이 안 되고 수직이 착륙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자식 캘터펄트를 장착한 수찬함을 추가로 진수를 하고 그 수찬함 위에 있는 그 함교 이 아일랜드가 두 개인 거는 결국 뭐냐면 하나는 항공작전 전용으로 쓴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제 함 전체를 통제하기 쓰고 그래서 그만큼 항공작전 비율을 늘리겠다라는 목적을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갑판 또 한쪽 구석에 보면요 이게 수찬함이 어레스팅 기어가 3개나 장착했어요. 제동 장치 3개가 달렸어요. 그게 뭐냐면 어레스팅 기어 아시잖아요. 항공기가 착륙할 때 딱 갈고리 딱 걸어가지고 쫙 하면서 그쵸. 정지시키는 거잖아요. 장착했다는 거는 결국은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얘가 착륙하는 것까지 다 시키겠다는 거예요. 중국의 수천함, 예, 그리고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요걸 이제 어떻게 써먹을까요? 일단은 뭐 이름처럼 강습 상륙함이니까 예. 게다가 전자식 캐터필터를 장착하고 있으니까 중국 해군의 상륙 작전 능력과 속도 이 부분들을 굉장히 향상시킬 것이다. 사실 뭐 상륙 작전은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겠죠. 천천히 상륙하다가 몰살을 당하게 되니까 정말 예. 말 그대로 거의 기습일 테고요, 사실상. 네. 그래서 이걸 상상을 한번 해보면 먼저 수천함에서 이제 함재기와 무인 드론이 대량 발사가 돼서 적의 해안 방어 진지부터 파괴를 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헬기와 대형 고속 공기 부양정 같은 이 수륙 양용 장비를 이용해서 이제 특전 부대가 신속하게 이제 인원이 육지로 수송을 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상륙이 본격화된다. 이제 이런 그림을 그려보면 되고요. 과거에는 이제 전차나 수륙 양용 장갑차에 의존해 상륙을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헬리콥터하고 항모 출격 항공기 그리고 드론 이런 모든 것들이 목표물에 고정밀 타격을 가할 수 있게 돼 버렸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륙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고 또 이게 모두 한 번에 강수 상륙하면 하나에서 나온다는 거죠. 이런 차이가 이제 있는 거고요. 그만큼 적의 해안선에는 분명한 위협이 압박이 되는 것이고 타격 범위 효과가 다 크게 확장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국이 공격을 할 때 공격 위치가 상대방 해안에서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적으로부터 받게 될 위협은 많이 감소가 된다는 장점도 있고요. 그래서 함재기와 더불어서 무인기도 가득 채울 수 있는 드론 항공모함인 수천함 덕분에 남중국해, 동중국해 그리고 대만 해협 같은 여러 지역에서 중국의 작전 능력이 굉장히 향상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사실 뭐 저희는 뭐 중국이 뭐 세계 최초다 이렇게 뭐 기록적인 면이라든가 아니면 와 뭐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네 이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런 소식을 뭐 가장 반기지 않는 아니면 뭐 두려워할 정말 이거 엄청나게 이거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곳이 있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해역 건너 있는 나라. 아, 예. 중국 기준으로 해역 그쵸. 건너에 있는. 네. 그렇죠. 대만이 불안할 수밖에 없고요. 사실은 중국의 최근 모든 군사 활동의 초점이 대만에 모여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뭔가 새로운 신무기를 개발할 때마다 대만은 엄청나게 긴장을 하고 있어요. 뭐 수찬함이 등장을 해서 어디에 투입될 거냐? 대만 해역에 투입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제 드론 항모로서 기능을 한다. 제공권과 제해권을 다 장악해버리는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대만으로 항공기도 선박도 오고 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되는 거거든요. 대만은 섬 아닙니까? 근데 제공을 다 허용하게 된다면 뭐 끝이죠, 뭐 사실상. 그러니까 포위하는 이 전략이 아나콘다 전략이라고 그러는데 적하고 직접 교전하지 않고 적군의 영토에 이제 뭐 육상, 해상, 접경 지역 전체를 완전히 봉쇄를 해서 물류 이동을 마비시키고 고사시켜가는 그런 걸 이제 아나콘다 전략이라고 그래요. 정말 이거에 쓰기 제일 좋은 게 드론 전략이에요. 왜냐? 인명 희생도 없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완전히 이제 뭐라고 그럴까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 수 있고. 중국이 안 쓸 이유가 없죠. 예. 근데 그 조이 공격,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 그렇죠. 그래서 미국과 대만도 이걸 알기 때문에 예.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데 역시 또 첨단 드론을 동원해서 중국군의 대만 해협 침공을 저지하자라는 그 지옥도 헬스케이프 전략이라는 거를 아나콘다 전략 대 헬스케이프 지옥도 전략의 대결이군요. 이름들은 아주 그럴싸합니다. 네. 이것 역시 이제 수천 대의 공중 드론하고 그다음에 무인 수상함, 잠수함을 동원해서 지옥이 느껴질 정도로 가혹하게 대응을 하자. 1차 방어선을 이렇게 구축을 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준비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에
미국 정부가 대만에 군사용 드론 1000기 이상을 2년에 걸쳐서 인도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1000기라면 굉장히 커 보이긴 합니다만은. 많은 숫자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미국이 가끔씩 중국의 물량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생각이. 물량을 이게 제대로 예.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대편의 물량. 뭐 예. 인원이든 뭐 물자든 뭐든 간에요. 그래서 중국이 사실 극초음속 드론도 세계 최초로 착륙시키는 드론 강국인데다가 압도적인 그 드론 물량을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상업용도 엄청 민간용도 엄청 많지 않습니까? 급하면 쓸 수 있는. 예, 전 세계 드론 생산 시장의 75%를 장악하고 있고요. 와. 생산량 압도적이고 뭐 판매량도 압도적이고 보유 중인 드론 양도 압도적인 네.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중국하고 대처하는데 1000기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렇죠. 계속 소모가 될 텐데 또. 예. 최소한 수천 대 이상이 돼야 될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드론 자체의 성능만으로 이렇게 면밀하게 따지면은 미국이 더 뛰어나다고 보지만 이런 물량의 중국을 압도하려면 좀 여러 가지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과연 이런 정도 생각으로 미국과 대만이 중국에 대응할 수 있는가라는 의견은 좀 분분하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항공모함 같이 짧은 활주로에서 전투기가 이륙한다는 거 이거 저 힘들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착륙은 당연히 더 힘들 것 같고요. 근데 보통 함재기들이 착함할 때 속력이 시속 200km가 넘기 때문에 빠른 감속을 위해서 어레스팅 와이어 이렇게 걸어주는 것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영국군은 조금 다른 방법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것이 무엇일지 본방자사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항공모함 전대의 활약을 다룬 게임 분노의 날개. 이 게임에서 상당한 난이도를 자랑하는 건 다름 아닌 착함. 적당한 고도와 각도를 유지하면서 항모의 어레스팅 와이어에 함재기의 어레스팅 후크를 제대로 걸어야만 하는데 별도의 설명이 없다 보니 이런 착함 시스템을 모르는 플레이어들은 왜 착륙이 안 되냐며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 항공모함의 착함 과정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일반 지상 활주로보다 복잡하고 난이도가 높아 함재기 조종사들도 항모 착함을 어려워하죠. 영국도 이 착함 때문에 콜머리를 앓았는데요. 그래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기상천외하기까지 한 영국의 착함 아이디어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은 항공모함이 전함을 이을 주력 함정이 될 것이라 판단하고 제트 엔진 항공기로 각종 실험을 수행하는데요. 그러던 중 항공모함의 항공기가 착륙할 때 랜딩 기어가 문제를 일으켜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하게 됩니다. 함재기의 랜딩 기어는 일반 항공기보다 대폭 강화되긴 했지만 착륙 중 랜딩 기어가 부러지거나 고정 부위가 버티지 못해 기어가 접히는 등의 사고는 계속해서 일어났는데요. 때문에 영국 왕립 항공연구소는 어떻게 하면 항공모함에서 제트 엔진 항공기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방법을 모색하기로 합니다. 항공기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자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부분이 랜딩 기어이기 때문에 이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면 안전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프로펠러 항공기와는 달리 제트 항공기는 이론적으로 랜딩 기어 없이 동체 바닥으로 착륙할 수 있었기 때문에 완충 기능이 있는 착륙장만 있다면 불가능한 방법은 아니라 판단한 것이었죠. 거기다 당시 초기 제트 항공기는 소형 동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무거워서 작전 범위도 좁고 연비도 좋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랜딩 기어만 없으면 바퀴가 차지하던 공간에 무기를 추가 배치하거나 날개를 더 얇게 만들 수 있어 항공기 설계를 개선할 수도 있었죠. 그리하여 1945년 1월 랜딩 기어 없이 항공기를 착륙하고 이륙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논의되는데요. 제한된 방법으로는 부드러운 모래에 착륙하기, 물 위에 떠있는 활주로, 와이어 그물망, 배 양옆에 타워를 세우고 그 사이에 와이어 늘어뜨리기 등이 있었죠. 이후 착륙 과정에서 기체에 달린 갈고리로 제동용 와이어를 걸어 속도를 줄인다는 점은 동일했습니다. 그러던 중
영국 왕립항공연구소의 저명한 항공 엔지니어였던 그린 대령이 역사의 한 획을 그을 만한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하나 제시하는데요. 바로 고무 매트였습니다. 그린 대령이 제안한 고무 매트는 가압식 화재 진압 호스를 쌓은 형태인데요. 길이 45m, 너비 16m로 3.5톤의 무게까지 견딜 수 있었죠. 고무 매트 표면은 동체 착륙 시 손상을 줄이기 위해 물로 적셔야 했습니다. 신축성 있는 고무 매트에 제트 항공기가 통통 튀며 동체 착륙을 한다? 항공기의 하부도 손상시키지 않고 무사히 착륙할 수 있어 좋은 아이디어인 것처럼 보이지만 착함을 반복하다 보면 고무 매트의 손상은 불가피할 것이고 사용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회의적인 반응도 상당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린 대령의 아이디어는 받아들여졌고 제작에 착수하게 되는데요. 1947년 12월 29일 해빌런트 뱀파이어 전투기가 테스트에 나섰고 조종은 경험이 풍부한 함재기 조종사 에릭 브라운이 맡게 되었죠. 에릭 브라운은 랜딩 기어를 접은 채 항공모함에 착륙을 시도하는데요. 고무 매트에 착함하는 순간 기체는 고무 매트를 따라 두 번 튀어오른 후 지면에 내동댕이 쳐졌는데요. 조종사인 에릭 브라운은 큰 부상 없이 무사했지만 이로 인해 기체는 심각하게 손상돼 테스트는 처참하게 실패로 끝나고 말았죠. 연구진은 곧바로 보완 수정에 나섰는데요. 그 결과 약 4개월 만에 시스템이 개선되었고 1948년 3월 17일 다시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엔 어떻게 됐을까요? 직접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부드럽게 슬라이딩하면서 통통하더니 멈추는 모습 보셨나요? 저게 진짜 가능한 거라니까. 야, 이거 그것도 보다 진짜 신기하긴 하나요? 아무튼 고무 매트의 성능이 입증되자 곧바로 콜로서스급 경항공모함인 HMS 워리어 갑판에 적용하는데요. 1948년 11월 3일부터 1949년 5월까지 약 6개월 동안 200회의 고무 매트 착함이 이루어졌죠. 결과적으로 랜딩 기어와 관련 설비를 없앰으로써 전체 항공기 중량의 약 4에서 5%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으며 항공기 디자인의 개선을 통해 항공기 총 중량에서 5%에서 6%를 추가로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는데요. 중량 감소와 디자인 개선은 함재기의 비행시간 45분 연장, 시속 17에서 23마일의 속도 증가도 예상되었죠.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고무 매트 갑판은 이후 실용화되지 못했는데요. 고무 매트 착함 방식을 채택한 항공기는 통상적인 육상 활주로나 설비가 없는 항공모함 갑판에는 착륙할 수 없었고 이를 모두 설치한다 해도 엄청난 비용이 요구됐었죠. 게다가 제트 항공기의 엔진 추력 확대와 동체 크기 및 최대 이륙 중량의 증가로 굳이 랜딩 기어를 덜어낼 필요가 없었는데요. 이에 결국 고무 매트는 그 필요성을 잃게 되어 폐기되고 맙니다. 영국의 고무 매트 착함에 대해 동체 착륙 모험은 대단했다. 무척 흥미로웠지만 해군 항공모함 개발사에서 생산적인 프로젝트는 아니었다고 평가하곤 하는데요. 비록 현실적인 측면에 밀려 사라지게 되었지만 이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인상적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자, 중국이 이렇게 다양한 신무기를 진짜 세계 최초, 그냥 신이 아니라 세계 최초급 신무기를 연이어 발표하면서 군사력을 과시하고 있는데 항상 그 중국의 어떤 얘기는 냉정하게 봐야 된다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외부의 평가 한번 정리해 주세요. 사실은 제일 냉정하게 보는 게요. 미국도 아니고 러시아가 아닌가. 아, 러시아가요? 예. 그래서 마침은 올해 초에 그 러시아 연방정부의 싱크탱크, 러시아 국제문제위원회에서 중국 미래학적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발표를 했어요.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 분야 굉장히 높게 봤는데 군사력 분야는 굉장히 좀 냉정하게 평가를 했습니다. 아, 그래 의외네요. 그래서 중국이 분명히 공격적으로 해군력을 늘리고 있지만은 미국의 해군력을 따라잡는데 25년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항모와 잠수함 전력에서
미국과 큰 차이가 난다는 건데요. 이제 솔직히 함정수는 중국이 훨씬 많습니다. 2010년대 후반에 이미 네. 투어를 했고요. 그런데 종합 작전 능력을 가늠하려면은요, 이 배의 척수만 볼 게 아니라 총 톤수를 봐요. 숫자가 많다고 해서 센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려 이 총 톤수가 크면은 거기에 큰 배에 여러 가지 무장들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작전 환경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총 톤수 전체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요, 2배 가까운 차이가 납니다. 게다가 이제 해외 군사기지 숫자가 중요한데 미국은 본토를 제외하고 전 세계 140여 개국에 374개의 중간 기지 뭐 이렇게 기착을 하거나 급유를 하거나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있는데 중국은 지부티 딱 한 군데 있어요. 지부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그 아덴만 쪽 해가지고 해서 이렇게 그 홍해로 가다 보면 있습니다. 거기. 일단 군사적인 보급 능력에서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러일 전쟁 보면은 결국 러시아군이 막 그 일본하고 싸운다고 오다가 그 뭐라고 할까 보급 다 잃고 막 힘 빠진 상태에서 싸우니까 그냥 깨지잖아요. 대마도 근처에서 한번 세게 당하고 또 그렇죠. 연달아 당했죠. 그러니까요. 잠수함 전력도 그래요. 잠수함 전력 보면은 미국은 뭐 한 70척이 조금 안 되는 잠수함을 보유를 하고 있고 중국도 숫자가 비슷하거나 뭐 한두 척이 더 많거나 이제 연간 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럼 비슷한 거 아니냐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게 미국은 전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고 중국은 공격형 잠수함 대부분이 디젤이에요. 디젤 전기 그 차이는 방식. 진짜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력 차이 예. 엄청나게 큰 예. 거예요. 심지어는 중국이 우리 러시아 해군을 넘어서는데도 10년은 필요하다. 아, 앞에 얘기다 편집이고 앞다 편집. 이뭐 어디요? 러시아 연방대부 싱글테크? 솔직히 아니죠 이거. 이거는 이거 이제 너무하다. 러시아 부심이고요. 예, 이거는 앞에 얘기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25년 이거. 아니 앞에 얘기는 일부는 타당하다고 봐요. 일본은, 이거는 예, 일본 타당. 예.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일본 타당한데 서방 국가가 아니라 러시아 싱크탱크가 이런 보고서를 냈다.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 굉장히 우방적인 국가. 그러니까 요거에 살짝 중국이 이거 뭐지? 이거 아닌데? 예. 이거 아닌데? 약간 이제 이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저희가 오늘 그 지난주에 이어서 공개해드린 내용만 하더라도 뭐 세계 최초가 몇 개인데요. 뭐 강습 상륙 뭐 함에 무슨 막 캐터펄 장착하고 이런 거를 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중국인데 진짜 이게 뚜껑 열릴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이 부분도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뭐 전투기들도 사실은 그 어떤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뭐 엔진을 3개 달았다 이런 얘기도 나왔듯이 그건 그렇죠. 예, 예. 뭐가 안 되니까 예. 차선책으로 예. 사실은 아까 양 박사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 중국 수차남이 이제 미국 아메리카급을 벤치매킹했다고 하고 덩치도 키우고 탑재 무기도 늘렸지만 이 두 강습 상륙함은 사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 뭐냐면은 미 해군은 이 강습 상륙함에서 사실 뭐 F-35B 수직 이착륙 스텔스기를 운용하고 있다. 그래서 사출 장치가 필요 없습니다. 캐터펄트고 스키 점프고 다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군요. 오스프리트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습니다. 필요가 없군요. 예, 예. 근데 중국이 만약에 F-35 같은 수직 이착륙기를 갖고 있었다면 역시나 굳이 이런 작은 강습 상륙함에 뭐 전자식 캐터펄트니 뭐 비싼 이런 걸 설치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수직 이착륙기 개발에 어려움을 겪은 중국이 궁여 지책으로 만든 것이 무인기 항모다 혹은 뭐 강습 상륙함이다라고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사실은 강습 상륙함에서 출동할 해병대를 또 공중에서 엄호하고 적지를 정찰할 전력은 필요한데 중국은 F-35B가 없으니까 예. 결국은 무인 전투기를 써야 된다라는 이런 궁여지책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네. 미국은 필요가 없네요. 캐터펄트가 전자식. 근데 아무튼 그럼 수직 이착륙기 대신에 무인 전투기를 탑재해서 어떻게든 뭐 전력의 어떤 뭐 대등함을 꾀한다. 그러면 거기에 쓰는 이 드론 좋은 거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드론 쓰는 거예요? 일단 중국이 여러 가지 것들을 갖고 있으니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중국판 글로벌워크라고 불리는 WG-7 등의 이제 대형 무인기가 이 수찬함에서 탑재될 거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WG-7은요, 중국 공군이 자랑하는 최신형 고고도 장기 채공 무인 정찰기. 그러니까 글로벌워크 역할을 예. 거의 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길이가 14m, 날개 너비가 24m, 그다음에 높이가 5.4m 정도로 항속거리가 7,000km 거리 정도를 비행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8km 고고도에서 감시 정찰을 할 수 있어서 지대공 미사일로 요격하기는 좀 힘들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이게 한번 뜨면은 10시간 이상 채공해서 정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고성능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어가지고 해서 한 300에서 500km 정도까지 감시 추적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일종의 약간 에이왁스 역할도 일부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게다가 정보 수집, 전파, 교란 기능까지도 갖췄어요. 적의 레이더 혹은 이제 전자파 시스템이 발견이 되면은 여기서도 전자전 수행을 해가지고 해서 적 정보 능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일단 얘기 들어보면 완전 만능이에요. 근데 과연 저기체 저 장비가 다 들어갈지 저는 일단 모르겠습니다만 예, 어쨌거나 꽉꽉 채워야겠네요. 네, 뭐 예. 어쨌거나 뭐 그게 가능하다라고 치고요. 아직 미국도 못하는 걸 중국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자, 세계 뭐 최초, anyway. 예. 이 항모 전단이 이제 남중국해나 이제 한반도 이 해역에 진입을 한다. 그러면 이제 이 WG-7이 이제 장시간 추적을 해서 항모 이제 좌표 이동 방위가 요걸 이제 실시간으로 파악을 해서 지상에 배치된 대함 탄도탄 부대에다가 최적의 조준점을 산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도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막강한 거 가지고 미국 다 견제하고 공격할 수 있다. 자, 이런 메시지를 중국은 계속 보내고 있어요. 예. 그럼 그렇게 이 소위 뭐 중국판 글로벌 워크가 뭐 정보도 주고 뭐 정찰도 하고 다 하면 그래도 역시 또 한 방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공격용 뭐 이런 또 드론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중국은 스텔스 기능이 탑재된 최신형 무인 전투기인 GJ-11도 스처남에 탑재할 예정인 건데 별명이 리젠이에요. 리젠은 날카로운 검이라는 뜻입니다. 와, 이거 화살촉까지 생겼는데 진짜. 그러네요, 이야, 예. 중국 자체의 기술로 개발됐다고 하는데 이 GJ-11은 스텔스 기능이 굉장히 높고 관통력, 정밀 타격 능력을 두루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날개 길이가 14m나 되는데도 레이더에 잘 탐지되지 않는 저피탄 모인기고요. 네. 뭐 생긴 것도 그렇게 생겼지만 또 미국과 프랑스에 이어서 세계 세 번째로 갖춘 기술이라고 해요. 이건 세계 최초는 아니고 그리고 GJ-11에는 무기도 2톤을 탑재할 수 있고요. 또 원격으로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할 수도 있다. 여기에서 뭐 이런 스펙들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세계 세 번째라고 합니다만은 그런 스펙이 만약에 그 현실로 구현된다면 이건 분명히 위협적인 거 아닙니까? 예, 이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GJ-11의 다른 저력이 뭐냐면은 그 2인승 버전의 중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젠20과 동반 출격 해서 함께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그 윙맨 연구가 지금 시작이 됐다라고 하거든요. 중국의 윙맨 연구는 미국이 진행 중인 그 NGAD 프로젝트 이걸 벤치마킹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걸 위해서 바로 젠20 복좌형이 나왔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지난 시간에 아마 중국의 그 6세대 은행 입전투기하고 모니터링 기체로 옆에 같이 나왔던 그게 젠20의 복좌형이거든요. 예. 젠20S라고 하는 이 젠20S는 중국 최초의 5세대 복좌기인데 뒷좌석이 있는 이유는 아마도 그 전술 지휘하고 무인 항공기 군집 제어 같은 추가적인 임무를 할 한 사람이 더 앉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중국은 이제 이 젠20S하고 그다음에 지금 보신 GJ-11하고 같이 해서 유무인기가 함께 작전하는 미래 전투를 지금 제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예. 이렇게 보여지죠. 그러면 그 스처남에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함재기 이거 같이 실리는 겁니까?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일단은 실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너무 짧아 캐터폴트 거리가 너무 짧아서 사실 유인기 거의 저는 못 움직일 거라고 봐요. 근데 어쨌거나 검토를 해보면은 중국 함재기로 갖고 있는 게 지금 젠 15랑 젠 35예요. 지난해 그 12월 주하이 에어쇼에서 젠 35 스텔스 전투기가 드디어 일반에 공개가 됐어요. 원래 예전에 FC-31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다가 결국 기체 정식 명칭이 젠 35로 결정이 됐다. 예. 그 F-35의 카피다라고 아주 당당하게 아주 이렇게 뻔뻔함도 없이 그냥 역시 그 카피의 나라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젠 35는 항공모함에 배치하는 거고 35A가 같이 공개됐는데 이제 요거는 지상 기지 배치용이다. 그러니까 그 항모에서 이착륙한 용이 아니라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중국이 보유한 항공모함에는 탑재가 되겠죠. 그럼 얘를 지금 뭐 어차피 캐터폴트 지금 달려 있으니까 수천에서 운용할 수 있지 않겠냐? 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해봐야 캐터폴트 길이 40m인데 자 이거 40m에서 얘가 젠 35가 뜰 수 있을까? 아무리 쌍발이고 뭐 추력이 좋다고 그래도 저 조금 이 부분에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보다는 유인기 가능성은 개인적으로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예. J-35가 공개된 지난 주하이 에어쇼 당시에 함재기인 J-15T의 모습도 공개가 됐었고요. 항속거리는 3,500km에 이르고 J-15 기존의 J-15를 개량해서 캐터펄트 이용이 가능하도록 만든 건데 이 T라는 게 그 사출을 의미하는 탄서, 중국어로 탄서를 의미한대요. 그 T를 이제 따와서 붙인 거고. 네. 그래서 사출 압력에 견딜 수 있도록 종전의 J-15보다 전방 랜딩 기어가 크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예, 뭔가 좀 많이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그림상도. 랜딩 기어들이 좀 탄탄하게 생겼죠. 네. 실하게. 역시 뭐 항모 푸젠함에 의해서 이번에 공개된 수천함에도 탑재되지 않을까 싶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천함의 전자식 캐터펄트의 길이가 4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렵다라는 게 사실 주된 시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세계 최초로 개발되고 또 사상 최초 공개되는 중국의 다양한 신무기 다루다 보니까 중국이 뮤직비디오도 만들고 그 본인들의 신기술에 대해서 아주 공개를 아주 엄청나게 하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무려 과시라고 해야 될까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당연히요. 과시한다는 거는요. 누군가를 겁주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상은 둘이 되겠죠. 일단 가장 단기적으로는 대만. 예. 그래서 이제 중국에 대해서 나를 세우고 고개 안 숙이는 대만한테 보내는 메시지고, 자, 그 다음에 대상이라면 미국. 그것이 미국이고, 만약에 또 제3의 대상을 생각한다면 그 이외에 중국의 영향권 내에 있는 모든 국가들, 우리 이렇게 세니까 너희들 숙여라고 하는 약간 이제 그런 메시지를 어느 정도 담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수천함 보고 있으면은요, 내년 말이면 취역할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금방이네요. 그러니까 2026년 말 혹은 뭐 또 늦어도 하여튼 2027년을 취역시키겠다는 건데, 이게 지금 2023년 10월에 건조가 들어갔어요. 이 함정이. 그래서 약간 1년 넘어서 지금 이제 2024년 작년에 진수하고 3년 만에 취역 얘기가 나오는 셈이에요. 근데 그것도 어떤 배가 초도함. 2번하면 3번 하면 금방금방 해요. 왜냐하면 이 임무 성격에는 이게 규정이 되니까. 근데 3년 만에 이렇게 했다. 중국군은 전 세계 어디를 봐도 쫓아갈 수 없는 천재이거나 아니면 뭔가 하여튼 자신의 어젠다를 위해 실제 군사적 능력보다는 뭔가를 보여주고 이제 하기 위해서 굉장히 일정을 서두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후자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고요. 보면 이 수찬함 자체가 갖는 그 의미 중에 굉장히 큰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큰 대형함을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건 미국한테 네.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상륙함이다. 언제든 대만 너희를 상륙해서 공격할 수 있다. 아니면 무인 항모가 돼서 너희를 저거 할 수 있다. 봉쇄할 수 있다. 굉장히 사실 무서운 메시지 보내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다가올 2027년이 중국 군 창설 100주년이 되는 해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건군 100주년을 앞두고 각종 첨단 무기들을 이제 과시하듯 공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또 이런 그 흐름도 한번 볼 수가 있고요. 지난주에 다룬 6세대 전투기나 또 뭐 극초음속 드론이나 뭐 드론 항공모함 등등 지금 다루고 있는 것들 외에도 중국 최초 전자전 전투기 J-15D를 처음으로 공개하기로 했었고, 그리고 중국 공군의 심형 조기 경보 통제기인 KJ-3000의 첫 비행 소식을 알리기도 했고요.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중국의 이제 뛰어난 AI 역량 우리가 다 보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군의 군 현대화를 마무리할 2035년까지 중국군의 개발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살펴야 되고, 또 첨단 기술에 중국은 아주 막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보다 더한 각종 차세대 무기를 공개할 것이다. 세계 최초라는 명목하에 예상이 됩니다. 그게 뭐 사실이든 아니든 어쨌든 뭔가 계속 보여줄 게 나온다는 거, 그건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계속 아이템이 끊이지 않는다. 중국 예. 관련해서. 그게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네, 그렇죠. 자, 최첨단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국의 군사 굴기에 대해서 엿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 과연 우리나라는 이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고민이 동시에 더 되는 그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자,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끝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언제나 느끼는 건데, 뭐 세계 최초 우리가 제일 강해, 이거 자기가 얘기하면 굉장히 창피하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공인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자인 그래서 뭐 스스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미 그런 단계를 겪고 지나간 나라로서 말씀드리자면, 중요한 거는 장비 하나 더 만들었다고 우리가 대단해가 아니라, 이 장비를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도 장비 쓰는 사람이 바보 같으면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사람 자체가
이런 미래 장비를 쓸 수 있게 생각도 유연해야 되고 지휘부 자체도 이런 것들을 변화를 받아들여서 구조를 바꾸려 될 때 그때 정말 중국이 무서워진다는데 아직은 그 단계까지 못 간 것 같고요. 가기 쉽지 않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예. 한편으로는 이제 과학계에서는 중국의 약진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평가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항공우주 기술하고 AI 기술하고 로봇 기술 이쪽은 뭐 미국에 정말 바로 눈 밑에까지 왔다. 99%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불과 수년 새에 엄청난 발전을 했고 그리고 기초과학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이제 하고 있는데 중국이 2024년에 연구, 그러니까 논문의 질과 양을 통해서 집계한 평가를 보면은 기초과학 관련돼서 10개 탑대학 중에서 8개가 중국 대학입니다. 예,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이나 유럽 대학들이 차지하고 있던 걸 다 밀어냈어요, 중국 대학들이. 그래요? 근데 이게 완전 기초과학 분야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지금 뿌리가 굉장히 튼튼해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의 상황들은 아마 지금까지의 상황과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예측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이는 걸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점점 그게 예. 그들의 말과 실질이 맞닿는 상황들이 올 것이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렇게 갈고닦고 있는 그 과학기술이 평화적으로 쓰이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게임 여기까지입니다. 본게임 OTT 웨이브와 KFN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지 시청 가능하고요. 지니TV에서는 101번에서 방영 중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게임 2의 MS 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10개 학교 중에 대학교 중에 8개가 중국이에요? 네, 그게 2024년에 정말 쇼킹한 그 결과였거든요. 네이처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자기네 들어오는 이런 논문 다 조사해가지고 양뿐만 아니라 질도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이 됐고요. 네. 또 하버드랑 뭐 한두 개 MIT 한두 개 대학 외에는 다 믿는